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유리 임상영양사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올해 첫 루게릭병 클리닉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루게릭병 환자에서 건강한 체중 유지 전략입니다. 작년에도 이 루게릭병 클리닉 강의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영양 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강의에서는 체중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열량 식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이 고열량 식이의 효과들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연장선으로서 실제로 이 고열량 식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행동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변화된 식행동을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는 루게릭병 환자의 영양 상태가 병의 예후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고열량 식이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댁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고열량 식이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루게릭병 환자에서 왜 영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루게릭병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게릭병의 진행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게릭병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진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병 연령, 발병 부위, 성별, 호흡 기능,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체중 그리고 이제 BMI라고 알려진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량도 루게릭병 환자에서의 진행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인은 우리의 영양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5% 정도의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사망 위험률이 30%가량 높아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BMI가 1포인트 증가하거나 체지방량이 2.5kg이 증가하게 되면 사망 위험률은 5%에서 10%까지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BMI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체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BMI 지수가 18.5에서 22.9일 때 우리가 정상 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25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루게릭병 환자에서 BMI 지수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BMI가 30에서 35 구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비만으로 분류가 되는 범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면 신체에서 대사 이상이 발생하고 건강에 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루게릭병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만 구간에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비만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이미 발표된 17개 연구에 10,000명 정도의 루게릭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BMI가 30 이상이 됐을 때 사망 위험률이 27%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수행됐던 연구에서도 BMI가 24 이상일 때 전체 생존율이 22%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루게릭병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복부 CT를 측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하 지방이고요. 초록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내장 지방입니다. 딱 보셔도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지방량이 더 많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이 환자분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왼쪽에 있는 환자분의 경우는 이 CT 검사를 하고서 한 달 뒤에 돌아가신 걸로 보고가 됐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지방이 좀 많이 있었던 이 환자의 경우에는 35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제 생존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방 감소증이 있는 루게릭병 환자는 지방 감소증이 없었던 환자에 비해서 사망 위험률이 약 6배까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BMI가 높거나 비만인 경우에 왜 루게릭병 환자에게 좋을까? 왜 생존이 더 연장이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BMI가 높거나 비만이라는 거는 물론 근육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체지방량이 많은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량이 많아지면 그 지방에 영양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체중이 빠지더라도 저체중이 임계치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결국에는 이 체중 감소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되면서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우리가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체중 감소와 연관이 되겠고,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근력이 빠지고 또 호흡근도 약화가 되고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이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 루게릭병으로 진단받기까지 그 기간이 좀 상당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연구에서 진단받은 시점에서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체중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요.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의 환자가 이미 체중이 빠진 상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중이 빠진 폭은 평소 체중 대비 약 5에서 7%가량 체중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괜찮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3명 중 1명은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빠질 때는 근육량과 지방량이 동시에 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루게릭병 환자는 왜 이렇게 체중이 빠질까? 그 원인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우선 첫 번째는 이 루게릭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우리 신체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와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몸에서 쓰는 양이 증가하니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이 진행이 되면서 신체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좀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취량 부족은 루게릭병 환자의 94%가 거의 대부분 환자가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하곤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이 연하곤란으로 인해서도 전반적으로 드시는 양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체중이 잘 유지가 되려면 우리 몸에서 쓰는 양만큼을 외부에서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섭취량은 줄어드는데 몸에서 쓰는 양은 늘어나니까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환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은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루게릭병 환자에서의 하루 필요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다 제각각입니다. 다 체격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별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달리 설정을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내가 자가 호흡을 한다, 스스로 호흡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현재 체중당
30에서 35칼로리를 곱해주시면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계호흡 장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체중당 25에서 30칼로리 정도를 곱해주시면 나의 필요한 에너지량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루게릭병 환자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질병 특이적인 에너지 필요 추정량 공식을 계산한 바 있는데요. 여기 제가 QR을 넣어놨는데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 QR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성별과 나의 연령, 키, 체중, 그리고 나의 증상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열량 필요량을 계산을 해줍니다. 앞서서는 제가 이제 체중당 칼로리를 계산을 할 때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상 체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상 체중당 섭취 열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체중당 30칼로리 이상 섭취를 한 그룹이 30칼로리 미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더 유의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 이상 체중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인의 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나의 키를 미터로 환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60cm다. 미터로 환산하면 1.6이 되거든요. 1.6을 두 번 곱해주세요. 그럼 1.6 곱하기 1.6. 남성분은 여기에다가 22를 곱해주시고 여성분은 21을 곱해주시면 나의 이상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 체중당 30칼로리를 곱해주시면 이 연구에서 생존 기간이 가장 길었던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량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열량 식사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식사의 횟수를 늘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하루에 2끼에서 3끼의 식사를 하시고 간식은 안 드시거나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챙겨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하루 3끼의 식사는 꼭 드셔주시고 중간중간마다 고열량 간식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꼭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여기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침, 점심, 저녁 드셔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고열량 간식을 챙겨 드셔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내가 간식을 먹는 게 지금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챙겨 드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드시는 시간을 딱 정해두고 알람을 설정해서 알람이 울리면 뭐라도 이렇게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시간표를 그려서 뭐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것에 익숙해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단백질을 하루 동안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단백질은 저녁 끼니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그런데 단백질은 최소 끼니당 20g 이상은 섭취를 해주셔야 내 신체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끼에 몰아서 드신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절한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에서 30g 정도이기 때문에 매 끼니당 이 정도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내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최대화된다, 효율이 극대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열량의 밀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과식을 하더라도 우리의 위장관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면 이게 소화가 되고 좀 편해지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끔 가다 한 번 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장관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고열량 식사의 핵심은 먹는 양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능하면 열량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국물류를 드실 때 국물 자체에는 열량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훨씬 더 많은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류는 보통은 조리를 할 때 첨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딱히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열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버터, MCT 오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에 추가를 해주시면 그만큼 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기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티스푼 5ml 정도를 떴을 때 이게 45칼로리에 해당이 되고 15ml 큰 테이블 스푼 한 스푼을 뜨게 되면 135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버터는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포장 하나당 75칼로리 정도를 내고요. 큰 테이블 스푼으로 푸게 되면 이게 110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MCT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런 지방에는 대부분 장쇄지방산이라고 하는 탄소수가 꽤나 긴 12개에서 14개 이상의 그런 지방산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길이가 긴 지방산들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잘게 쪼개지는 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화 단계가 꽤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MCT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지방산을 구성하는 탄소수가 8개에서 10개 정도로 좀 짧아요. 그래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문맥으로 바로 흡수가 돼서 에너지원으로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소화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열량 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생무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 각종 요리에 뿌려 드시거나 주스나 커피 이런 데도 이 오일을 추가해서 드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류를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식단에 추가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밥이나 뭐 빵, 파스타 이런 거 드실 때 우리가 기름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우리 뭐 솥밥도 자주 해 드시잖아요. 솥밥에 버터 한 조각을 추가를 해주신다거나 빵을 드실 때 버터를 바르거나 올리브유를 찍어 드시거나 파스타도 보면 뭐 버터가 들어가거나 올리브유, 생크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리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죽이나 스프, 국, 찌개류 드실 때도 우리 죽에도 보통 참기름 많이 뿌려 드시잖아요. 고소하고 맛이 좋으니까 죽에 뿌려 드시거나 아니면 국에도 뭐 이제 들기름 추가를 하시거나 죽이나 스프에도 버터를 한 조각 넣어주시면 풍미가 좋아지고 열량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물이나 무침류를 할 때도 들기름 넣어주시거나 들깨가루 아니면 양념장 만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추가해주시면 더 열량이 높아지겠고요. 음료나 간식류 드실 때는 과일 스무디, 우유 스무디 이런 곳에 올리브유 추가를 해주시거나 뭐 땅콩 버터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류를 추가할 때 한 가지 좀 참고하시면 좋은 점은 적당량을 넣으면 맛이 고소해지고 좋지만 좀 많이 넣으면 수분층과 분리가 되면서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들과 잘 유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스무디나 음료류에 유지류를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믹서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빠르게 한 30초 이상 갈아주시게 되면 재료와 잘 섞여서 분리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유화의 보조가 될 수 있는 뭐 계란이라든지 전분, 크림, 바나나, 요거트 등의 재료와 함께 섞어주시면 또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에 이렇게 기름을 묻히실 때는 재료 자체에 존재하는 수분을 먼저 잘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오일 브러싱을 해주시면 재료에 잘 코팅이 될 수가 있겠고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간 자리에 지방이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재료 자체의 지방 함량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볶음 요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지류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지방 식품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식품은 아보카도인데요. 이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이제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요. 하나를 드시게 되면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밥 한 공기를 드셨을 때 칼로리가 300칼로리 정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꽤나 열량이 높은 고지방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는 이 속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연화곤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큰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식재료거든요. 여러 가지 그 조리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게 슬라이스를 해서 밥 위에 올려두시고 간장, 참기름, 계란 이렇게 섞어주시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고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토마토나 양파, 레몬즙, 올리브유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샌드위치 속재료나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카몰리를 만들 수도 있고, 더 간단하게는 그냥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릭 요거트나 리코타 치즈 같은 걸 얹어서 드셔주시면 또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바나나랑 이렇게 갈아서 아예 스무디 형태로 드셔주신다든지, 아보카도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제거한 그 공간에 계란을 까서 구워주시면 또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하고요. 아보카도랑 두부, 부드러운 식재료들을 결합해서 샐러드 형태로 드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근데 아보카도 전 처리하는 거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손질이 완료된 냉동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원물을 사서 전 처리하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냉동으로 된 제품 먼저 구매하셔서 조리할 때 조금 넣어보시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 중에서도 이런 고지방 유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즈류나 아니면 생크림,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요리할 때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요리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마스카포네 치즈라고 하는 건 티라미슈 드실 때 보면 부드럽게 깔려있는 그 치즈예요. 워낙에 부드럽고 풍미가 좋기 때문에 이 마스카포네 치즈 자체를 과일과 함께 이렇게 드셔주시면 맛있는 디저트가 될 수가 있고, 크림치즈는 부드러운 제형이거든요. 펴 발라서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퓨레를 만들 때 첨가를 하거나 스무디를 만들 때도 넣어주셔도 크게 이질감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특히 생크림과 휘핑크림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굉장히 열량이 높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곰탕 같은 거 드실 때도 추가해 주시면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매콤한 음식 드실 때 이런 생크림 추가하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로제 소스가 되니까요. 그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그 액체 성분인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부피당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릭 요거트를 활용을 해서 스무디나 아몬드 버터랑 섞어서 빵에 발라 드시는 그런 이제 재료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고, 리코타 치즈는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또 식감도 굉장히 부드러운 치즈인데요. 퓨레를 만들 때 쓰거나 꿀하고 섞어서 샌드위치에 발라 드실 수도 있고요.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는 토핑용으로 많이 쓰는 치즈라서요. 볶음밥 드실 때, 죽 드실 때 위에 토핑으로 뿌려서 살짝 익혀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스나 드레싱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마요네즈도 열량이 굉장히 높은 소스예요. 마요네즈를 활용해서 계란 감자 범벅 이런 거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타르타르 소스는 이 마요네즈 소스가 약간 느끼할 수 있어서 여기에 피클이나 양파, 레몬즙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상큼하게 만든 소스거든요. 이 타르타르 소스는 생선 요리랑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흰살 생선찜 위에 타르타르 소스 얹어서 부드럽게 드셔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깨 소스는 참깨를 갈아서 만든 소스라서 고소하고 향미가 좋고 우리 한식이랑도 어우러지는 소스라서 요리할 때 군데군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후무스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되게 건강식으로 많이 유명해진 소스거든요. 원래는 이제 중동 지방에서 주로 먹는 소스인데 병아리 콩을 삶아서 갈은 다음에 마늘이나 올리브유나 참깨 소스 이런 것들을 넣고 만든 소스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드실 수도 있고 빵에 섞어 드실 수도 있고 밥에 섞어 드실 수도 있고, 요즘엔 이 후무스도 가공식품 형태로 완제가 판매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질 페스토는 바질이라고 하는 향미가 좋은 그 허브를 올리브유 기반의 소스에 갈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조또를 할 때도 쓰실 수가 있고 샌드위치 할 때도 이 바질 페스토 많이 발라 드시거든요. 향이 좋기 때문에 좀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겠고요. 갈릭 버터는 버터에다가
소스가 마늘을 좀 이렇게 다지거나 해서 향미를 높인 소스입니다. 육류 요리나 생선 요리할 때 얹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땅콩버터 드시는 거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땅콩버터 몸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 땅콩버터가 시판되는 제품을 보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크런치 제형과 스무스 제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환자분들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스무스 제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땅콩버터 뒷면에 영양성분 표시를 보면 원재료명이 땅콩 100%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땅콩을 이렇게 믹서기에 넣고 좀 갈면 부드러운 가루가 되고 계속해서 갈아주면 땅콩 안에 기름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부드러운 스프레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도 있겠고, 이 땅콩 버터도 15g당 큰 테이블 스푼당 90칼로리 정도를 내기 때문에 열량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땅콩 버터로 활용한 레시피는 우선 이제 연화장애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나나랑 땅콩 버터가 굉장히 잘 어울린대요. 맛이 있대요. 그래서 토스트에 이렇게 얹어서 드셔주실 수도 있고, 사과랑 땅콩 버터 같이 드셔주시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되게 맛있거든요.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주실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연화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릭 요거트에다가 땅콩 버터를 추가해 주시거나 쉐이크 같은 거 만들 때 넣어주시거나 퓨레 만들 때 넣어주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도 땅콩 버터 요리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레시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레시피 이외에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는 보통 물을 넣는 경우가 많죠. 물을 대신해서 영양가가 있는 액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은 열량가가 없죠.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0칼로리지만 동일한 양을 다른 액체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칼로리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유나 두유, 아몬드 우유, 코코넛 밀크, 영양 보충 음료 등을 조리할 때 물 대신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들을 활용한 레시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죽이나 리조또 끓일 때 물 대신에 우유나 생크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국이나 찌개, 반찬류 만드실 때도 미역국에 우유 넣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또 이게 잘 어우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는 된장 자체가 콩으로 만들어진 소스이기 때문에 된장찌개에 두유를 넣어 드시면 이게 조화가 또 잘 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도 물 대신에 우유나 생크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코코넛 밀크는 우리 카레 만들 때 넣어주시면 태국에서 먹는 것 같은 풍미가 좋은 커리가 돼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무디나 미숫가루 타실 때도 물 대신에 우유나 두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구용 영양보충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식사량이 부족할 때는 이러한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액상 형태입니다.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2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영양보충 식품의 장점은 단순히 열량만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골고루 들어있다라는 점이라서요. 내가 식사량이 부족할 때는 이러한 식품들을 활용해 보셔도 되겠고, 액상형도 있지만 분말형도 있어서요. 평소에 내가 드시는 음식이나 물이나 음료에 분말형 제품을 추가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구용 영양보충 제품도 조리할 때 뭐 오믈렛을 만들거나 죽을 만들어 드실 때 물 대신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식품도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 끼니당 2에서 3교환 단위 해당되는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양이 1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매 끼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양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양들을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 계란이나 두부, 또 생선류, 흰살 생선,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육류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잘게 다지거나 푹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셔주시면 큰 무리 없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드실 때 내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스스로 퍼서 드시는 그 자율성도 사실은 섭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손이나
허리나 팔에 힘이 좀 약해지고 연화곤란이 발생을 하면서 식사를 드실 때 좀 이제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식사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 또한 섭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미끄럼 방지 패드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손에 힘이 좀 약해지시고 한 손만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그릇이 자주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릇 밑에 이런 이제 마찰력이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시면 한 손으로 드시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쿠퍼볼이나 스쿠퍼 디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이 좀 높아서 한 손으로만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벽면에 음식을 이렇게 긁으면서 풀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릇 바닥에 좀 마찰이 높아서요. 잘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노지컵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화곤란이 있는 경우에 고개를 뒤로 젖히실 수가 없을 때 노지컵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하게 세운 상태에서도 액체를 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화장애용 컵도 있어서요. 이 내부의 직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 흐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화장애가 있는 경우에 액체를 드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컵도 손의 악력이 줄어든 경우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기가 어려우시니까 손을 그냥 끼워서 들 수 있는 이런 컵 형태도 있고요. 식사용 진공컵의 경우는 이렇게 누워서도 액체를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상단에 통풍구가 있어서 여기를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뺐다 하면서 액체가 흐르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력이 좀 줄어들고 손으로 이제 움켜쥐는 능력이 좀 어려지시면 이 식기구를 잡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식기구를 손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립 홀더를 활용하시면 음식을 푸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이런 수직 손잡이 식사 도구나 기존에 사용하시는 식기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이 손잡이 부분이 두꺼워서 잡기 편하게 만들어진 다목적 손잡이 보조 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에도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도구도 있고요. 회전식 식사 도구도 있습니다. 좀 흔들리거나 하더라도 음식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열량 식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열량 식이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권장드리는 것은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최소한의 옷을 입고 맨발로 소변 본 이후에 체중을 측정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루게릭병 환자는 3개월마다 체중을 측정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3개월이면 유의미한 체중 변화가 이미 발생할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측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중을 측정했으면 측정하고 끝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체중이 빠지는 순간이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체중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진단 시점보다 내 체중이 한 10%가량 빠졌다 또는 BMI를 계산해 봤더니 18.5 미만으로 떨어졌다. BMI가 1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체중 변화가 발생한 경우와 또 연화장애가 진단되거나 연화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식사를 드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경피적 내시경적 위루술이라고 하는 PEG 삽입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조기에 삽입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이 PEG 튜브를 삽입을 해도 경구 시기와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체중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이고 고려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고열량식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꼭 댁에 가셔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